네, 안녕하십니까. 음, 우리 사회는 지금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도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 청년 이슈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 이슈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해철입니다. 오늘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정책연구단이 주최를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여는 말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장으로 이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모쪼록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6분의 발제자 그리고 또 6분의 토론자 이런 분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온라인에 계신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 공유하시고 또 논의해 주셔서 좀 더 숙성된 그런 이 결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또 청년정책연구단에서 연구 과제로 잘 받아들이고 나중에 좋은 연구 결과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더 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의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 주최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사장님으로부터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청년 문제의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 관련 주요 이슈들과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와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하겠는데요. 제1세션은 한국사회 변동과 청년 정책의 조건입니다. 청년 세대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세대의 불평등 현실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대의 차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학문적인 입장에 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각 세대의 불평등의 조건과 기제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지 어떤 계층은 불평등 구조에서 안정적인 계층이고 다른 세대는 불안정한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세대 범주와 계층 범주를 어떤 식으로든 은유적으로라도 동일시하는 것은 커다란 현실인식의 오류와 정책적인 오류를 낳게 된다. 이런 함의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이라는 이 제목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육 격차 관련된 건데요. 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청년 세대의 직업 구성, 조금 더 무겁게 말씀드리자면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2000년대 교육 격차의 특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주거나 자산의 불평등, 이것도 역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죠. 90년대 이후에 대학 취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과거의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학을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간 사람 내에서의 불평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학 내에서의 새로이 형성된 서열, 격차, 여기에 출신 배경, 부모가 어떤 계급이냐,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 세대의 세대 내의 불평등이 그 자녀 세대의 세대 내의 불평등으로 이전되는 계층 세습의 기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대적으로 보면은 부모 세대 50대와 자식 세대 20대가 저임금 부문
네, 함께 분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적으로 보면은 고학력 신중간 계급의 청년층과 저임금 부문의 저임금 부문의 청년 계층으로 양분화되어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변수가 세대 내의 자산 양극화의 핵심적인 기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자산 상층을 보면은 맨 밑에 60대 이상 고령층도 많지만 중간에 40,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40, 50대가 많이 차지하고요. 30대를 한번 보세요. 30대의 자산 상위 30%가 30대 전체가 갖고 있는 자산의 83%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무이가 안정적인 기성세대와 불안정한 청년 세대를 대비시키는 그런 세대 불평등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어느 세대의 불평등 현실도 해결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 중년 정책, 노년 정책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곧 사회 정책이고 노동 정책이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 정책이자 교육 정책이어야만 실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이 청년 부채가 가계 부채 급증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20년까지의 지표들을 좀 분석해 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가계부채 평균이 3,479만 원인데요. 2012년으로 대비했을 때 2.7배가 증가한 것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이 재무 건전성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 40% 이상을 위험 가구로 분류합니다. 근데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42.4%로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이들의 이제 재무 건전성도 위험한 수준이다. 두 번째는 이건 광주의 사례이긴 한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좀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 여파로 신용 유의 상태, 3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이 20년에 27.3%로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이라고 해서 괜찮은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경우에는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채로 돌려막기 하는 청년들도 포함됐다라는 점에서 일반 상태도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비재무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을 내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이 내구재 대출이나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금융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구재 대출, 작업 대출이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 허용이라던가 온라인 금융의 확장으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청년 부채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신다면 저는 청년 부채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데이터들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권 이용이나 불법 금융 피해 같이 조사만으로 어려운 것은 별도의 이제 심화 인터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따로 관리되고 있는 이 부채 통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연체 채권 악성화 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까지 간다라는 건 10년, 짧게는 3년, 10년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초기에 해소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채가 크게 영향을 주듯이 일자리 정책이라던가 심리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에서 모든 부채 해결 정책들이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부채의 사후 처방 방식으로는 현재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과 사후 처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부채 발생 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경제교육과 재무상담, 그리고 금융생태 개선, 그리고 자산 형성,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후 처방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발생한 부채를 어떻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고 사회로 진입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청년 부채를 바라볼 때는 드러난 통계로서 규모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이제 청년 부채는 그 숫자 이면에 놓여 있는 왜 이 부채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성공에 청년 부채 해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시장 특징을 보기 전에 제 발표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기술의 흐름이 고용,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정신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주되게는 조금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미래 청년 정책 의제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새로운 기술 발전, ICT, 정보통신과 융합하면서 기존의 직업의 형태, 일하는 방식, 기업 조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 학자지만 프레이 오스반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직업 능력 향상,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습 능력을 빠르게 우리가 터득하는 게 청년 노동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기본법상 청년이 55%를 플랫폼 노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79만 명의 우리의 전체 플랫폼 노동에서 절반 정도이면 부천시 정도의 인구가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프리랜서의 3분의 1이 청년이라면 수원시보다도 더 많은 인구, 즉 플랫폼 노동 청년, 프리랜서 청년 합한다면 그 규모가 지역의 광역시보다도 더 큰 일자리에 종사상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령이나 성별, 젠더 구분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플랫폼에 더 많이 진입하고 있는 것도 성별 차이이기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 플랫폼 노동은 더 확대되고 있으나 특히 저임금, 저소득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이 더 저소득, 저임금의 일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청년 일자리가 많은 곳은 양호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서 2019년, 지난 15년에 가장 취약하다는 일자리 7개 집단만 꼽으면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고용의 형태가 청년이 다수 일하는 형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기도 하고, 이 두 집단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은 소수의 임금노동자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포괄성이 우리 사회에서는 적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하는 사람, 취업자,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 형태, 계약과 무관하게 사회보장, 남녀고용평등,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을 모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혹은 그렇게 가야만 학교를 떠나 혹은 벗어나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에서 시장을 해서 사회통합과 노동시장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청년보장제를 한국형으로 추진을 앞으로 해야 한다면 저는 노동시장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노동시장 영역이라고 하는 복지, 주거, 문화 등이 결합된 형태로 자산 형성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청년의 유스 개런티를 변형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은 마음 건강과 같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감정노동, 괴롭힘, 디지털 트라우마 같은 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청년 보장제로 확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사회보험이나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에 의해서 14시간 계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일정 정도 이상은 15시간, 20시간 이상 계약에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을 통해서 일터에서의 소득과 고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미래의 청년의 일, 교육, 사회적 안전망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맡고 있는 기현주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은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대를 지원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딱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거든요. 20대와 50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집은 20대 자녀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거든요. 불평등 구조에서는 세습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청년 정책 안에서 그리고 청년 정책과 연계되는 정책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고요. 세대 간의 실제로 격차와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래를 다루는 중요한 지속 가능한 아젠다에 현재를 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의 미래를 살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도 같이 청년 의제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그래서 세대 내의 세습 불평등 구조, 그리고 세대 간에서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다르게 반영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구 중심의 사회보장제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우리의 사회보장의 사회보험 같은 것도 그럼 시민이라든지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재편하는 방안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과밀이 청년들의 공정담론을 굉장히 부추기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공정담론에서 약간 바람을 빼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꼭 청년 정책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죠. 불평등 구조가 있으면 상층에는 세습 구조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필요한 거고요. 하층에는 부모가 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회를 사회가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그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이 이전 세대의 불평등이 대물림 등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또 청년 시기에 맞닥뜨리는 기회 불평등, 또 자원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또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불평등 시정 필요성이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있어서 그냥 그것만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금융이나 부채 문제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만 실제로 청년 정책이나 코로나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의 그 시기는 저는 불평등 시정의 골든타임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장년, 노년 세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 시기에 조기 개입을 해서 그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에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또 중복해서 많은 정책 개입을 통해서 그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활동해왔을 때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질하지 않는 청년 세대 내의 불평등과 그리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결국에는 청년 정책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과 어떤 정체성이다라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운이나 혜택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세대 내에서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을 예각화하는 그런 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부채 문제에서 우리가 그 부채의 질, 그 한 개인이 지고 있는 그 부채를 단순히 그 금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고금리 불법 내용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재무적인 요소 말고도 비재무적인 요소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같이 함께 더 다뤄지고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제 활동 계좌자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예 그 사회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이수족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회 활동을 좀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그런 삶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권리적 측면에서의 보장, 이런 것들이 그런 활동 계좌자나 참여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장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정책을 발전시키고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청년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전환기의 사회에 살펴봐야 할 청년 이슈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 이슈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청년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층 주거 실태의 다양성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분간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박미선입니다. 저는 청년층 주거 실태의 다양성과 정책 방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층에서 주거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있던 주거 정책이 청년층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합니다. 지난 10년간 보시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대신 혼자 사는 청년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혼자 사실 때는 단독 다가구에 많이 사셨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로도 많이 오고요. 청년 부부나 부모와 동거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분들이 독립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점유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죠. 점유 형태는 부모님과 거주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자가에 많이 거주하시죠. 그래서 자가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독립을 할 때 당연히 보증금을 본인이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모습들이 재밌는 건 청년 부부는 10년 전에 보시면 제일 대다수가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혼을 할 때 전세를 많이 얻어서 들어오던 것이 최근에 오면 자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의 모습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청년 부부 가구에서 자가율이 한 6%포인트 하락합니다. 그 이야기는 청년들이 결혼으로 진입하면서 자가를 희망하지만 자가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황,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 여파가 여기에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의존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금융대출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을 암시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년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 부모 동거냐, 기타 동거 가구냐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매우 부담된다라고 하는 가구는 청년 단독 가구가 가장 높죠. 소득이 낮으면서 부담에 대한 체감을 가장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혼자 독립한 청년들이 주거비의 부담이 높을 경우 그 다음 생애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에 투자할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애 이행의 지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원에서 2030 미혼 청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할 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이때 부모님 도움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를 같이 물었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그 주택 소유 가능성이 41%로 하락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력으로 나의 노력과 소득과 자산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을 저희가 또 여쭤보면 한 5가지 큰 정책이 나옵니다. 신규주택 공급 이외에 새로운 형식의 분양주택, 그리고 세입자 권리 강화,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청년들이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생애 이행이 예전과 같이 단선적이고 하나의 해답을 쫓아가는 그런 정상가족 모델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도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청년의 이행기 자체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하고 혼자 살아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는 정책이 꽤 필요하다라는 점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 청년 노동시장과 직업교육 훈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정성이 중대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졸업 이후에 첫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식을 공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불균형 문제인데요. R&D 인력의 어떤 난방 한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수도권, 서울 가까운 곳을 이제 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른 어떤 청년 일자리 불균형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인재 양성 문제를 고민할 때 이 지역 이슈와 노동시장 문제를 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수환 혹은 교육 수준이나 어떤 전공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 간의 격차이, 미스매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것이 사실 국가의 어떤 그 직업교육 훈련 체제 혹은 넓게는 인재 양성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그래프의 결과입니다. 교육 자격이 노동시장에 얼마나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연계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교육 과정 자체가 명확한 일자리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축중투수적인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 후기 중등 교육 단계에서 소득 프리미엄이 확보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에서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 특히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의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설계, 평가나 환류가 이제 단년주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인력 혹은 중장기 숙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단년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단연주의 형태로 이 전체 사업의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자동화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인데요. 청년 세대의 경우에 자동화 위험이 높은 일자리에 상당수 평균보다 높은 대략 한 6%포인트 더 높은 41.4% 정도의 일자리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세대 간 격차가 대부분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디지털 전환과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최근에 청년들이 노동세계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를 바꾸더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중심의 기쁨과 이른바 이 쟁의 근성에 기초해서 어떤 이제 엔지니어들이 일을 했었다라면 지금은 오픈소스 안에서 띄워놓은 해커처럼 그렇게 이제 실시간 온라인 PDF 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년이 선호하는 또 교육훈련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반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 성과가 지금 디지털 전환 시기에 선호가 이제 높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업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도 고등 단계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경력, 경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 어떤 디지털 전환 시기에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처럼 고등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일반 대학 가는 경우에도 이제 산학협력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아간다라면 굳이 일반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냐는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이제 그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청년층 일가족 구성 전망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영미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지연된 성인기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비혼, 만혼, 비출산, 그다음에 출산 지연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일련의 그 최근 청년들 그 시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행의 지체라고도 개념화가 되는 그런 그 현상들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그 공통의 그 글로벌한 현상들이 있지만 그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 규범이 어떠한지 문화적인 맥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행기의 청년들이 보이는 대응의 양상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야말로 불평등과 인구 변동이 근본적으로 얽혀 있는 그 얽힘의 현상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는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시장화,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족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족주의, 특히 이제 중산층 가족주의가 굉장히 공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중산층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사적 이전을 중시하고 그리고 성별화된 노동 분업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그 가족주의적인 경향이죠. 서로가 서로를 상호 조건화하고 있는 그런 얽힘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경향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실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인 제도들이죠.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그 공적 영역에서의 개입들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결과 이제 우리 그 지연된 성인기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과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가족 관계에서의 그런 규범들이 어떻게 청년층의 결혼 의향에 또 영향을 미치냐 하는 그 경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족 규범들이라는 것이 노동시장의 문제 그들하고 연결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에 KGSS 응답자 중에서 수도권 거주 응답자들 104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심층 면접을 수행을 한 자료입니다.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질적인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동질적인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계층을 불문하고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에 대한 규범적 기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결혼 비용의 분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의무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떠오르는 게 가사와 돌봄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별과 계층에 상관없이 굉장히 동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뭐였냐면 개인들이 보이고 있는 협상의 능력입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협상을 얼마나 시도하고 있는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에 따라서 협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청년층 내에 일가족 구성의 전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그 집단 간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현실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성별화된 기대인식은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적인 부부관계,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의 의지 그리고 협상력에서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상되지만 그 가족 규범, 성별화된 가족 규범과 관련된 것은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산 회피의 주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책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을 연령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서비스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자 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 가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재고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김수아 교수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라고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는 기존의 주거 정책이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년들의 주거 불안들을 좀 더 호명하고 그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주거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렇게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주거 정책들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 상담을 필요로 했던 청년들은 아파트가 아닌 공간에서 자기의 주거 불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67% 정도 가까이가 전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분쟁을 겪거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 유형을 좀 소분류를 하자면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그 이제 감각이 저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모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실 안전한 집에 독립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견뎌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 무엇도 선택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공공임대 주택에 살게 된다고 했을 때 LH 전세 임대나 행복주택 또한 갖고 있는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는요, 공급까지는 역할을 하나 그 이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영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주거 정책이 청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하지 못했던 여건은 있었을 수 있으나 사실 그 청년만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을 하면서 거주 기간이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은 공간 구성 자체가 이제 협소하거나 그리고 입주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어떤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만 한다던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이 사실은 공적 임대 주택 중에 민간이 이제 참여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특히 청년 주거 정책은요. 청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어디든 그것을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그 자체로 집에 대한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허태준이라고 하고요. 말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복에 작업복을 입었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최근 이제 직업교육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교육에서 평생을 걸쳐서 개인의 역량과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진학 교육, 일학습 병행제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일학습 병행제가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해서 직무 능력 향상 그리고 또한 학교 교육의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학습 병행제가
기업의 이제 교육을 일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좀 해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겪었던 거는 이제 비학위 과정이라고 NCS 과정에서 이제 기업 내에서 교육을 이제 받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유의미하거나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라는 일종의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의 불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과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계속 느끼면서 결국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재활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 상황들에 많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기업을 학교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게 교육을 일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기업을 학교로 볼 수 있느냐, 기업 현장 교사를 정말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나쁘게 이제 표현이 된 곳이 저는 현장 실습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학생으로 부를지, 근로자로 부를지, 노동자로 부를지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업에게 이름하는 이 교육을 과연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직업 교육이라는 것을 설계를 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되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부장적 가족 관계와 그다음에 남녀 간의 가사 돌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적적인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떤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분석의 지점 혹은 좀 어떤 정책적인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근대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어떤 생애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곤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노동시장과 가족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어떤 가족주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그러니까 실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모의 어떤 자산 지원과 이 어떤 대물 내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청년 세대의 가족 구성과 어떤 이 성별 분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별 분업의 어떤 기능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청년 세대에게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공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미시적인 부분들까지 좀 이제 이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의 독립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주거, 일자리, 교육기회, 복지 이런 경제적 지원들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청년의 독립과 관련된 관점, 이 청년정책의 관점이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정책 대상을 뭔가 그냥 1인 가구, 비혼 청년, 이 어떤 가족 구성의 욕구나 친밀성에 대한 실천이 배제된 존재로 다룬다거나 혹은 원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 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지금 청년의 삶에 있어서 또 청년의 이행기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분리된 존재로 다뤄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이제 청년들이 기존의 어떤 이 가족 규범, 그다음 젠더 규범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 결혼 출산이나 혹은 여타의 가족 구성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이 가족 구성이 가져올 수 있는, 결혼과 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청년 기후의 삶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좀 제어할 것인지, 이런 관점의 어떤 목표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